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음악상 축하드립니다. 남한산성 류이치 사카모토.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바쁘셔서 못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는 탤런트 겸 가수 한사랑입니다. 시상에 뭔가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서 류이치 사카모토나 저희 남한산성 수상 대리수상대로 제가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산성 제작사의 사이럼피셔스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열린 제55회 대종상 영화제가 논란입니다. 음악상을 받은 영화 남한산성 사카모토 류이치를 대신해 가수 겸 배우 한사랑 씨가 대리 수상을 한 건데요. 영화 제작사조차 모르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종상 영화제는 매해 여러 논란이 있었죠.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십니다.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곧 대통령이 비준에 공포하게 되는데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최강 변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촛불 시위를 두고 이 정부는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 자꾸 태극기 부대라고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고, 직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추락한 국격을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태극기 보수 세력, 친박근혜 세력이 하여튼 보수는 다 끌어 모으겠다고 하는 건데 말이죠. 극우 보수 자탕박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보수들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 의혹이 과연 사실인가? 그거부터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고된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5대 노조위원장 아들이 특혜 입사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고 가짜뉴스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자 중 1,080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10배나 뻥튀기를 한 거죠. 야 3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여당에서는 의혹을 팩트체크해보겠다며 논란 차단에 나선 모양인데요. 민주당이 반박한 이 부분 저희가 팩트체크해드립니다. 10월 23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어제 제55회 대종상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의 일본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상을 수상했는데요. 류이치 사카모토는 직접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해 영화 남한산성 제작사 대표가 대리 수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영화와 전혀 관련 없는 가수 겸 배우라는 한사랑 씨가 무대에 올라 대리 수상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5회라는 역사가 무색하게 4년째 떨어진 권위를 찾지 못하는 대종상 영화제.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예?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좋은 일이, 어떤 게 좋은 일인지. 목소리가 너무 경쾌하셔가지고. 저는 항상 경쾌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떠있던 이 한사랑이라는 분. 예. 대종상 영화제 측에서는 한사랑 씨의 대리 수상은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해명이 나왔죠. 대종상 영화제 측에서는 이 사카모토 류이치 씨한테 연락을 취했었고,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 제작사 측에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수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영화 음악협회에다가 그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한사랑이란 분을 추천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청을 했다. 한사랑이란 분도 자기는 황당하다. 나는 좋은 뜻 가지고 그 요청에 따라서 임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관종 취급을 받아서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대리 수상을 아무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최소한 관련된 사람이 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MC 있잖아요. MC가 뭐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은 한사랑 씨도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피해자라고 봐야 됩니다. 뭐 관심병자네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 한국영화음악협회라고 하는 곳이 또 왜 이런 식의 그 어떤 선정들을 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있잖아요. 그 찾아봐야 됩니다.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을 받으면 예.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영화와 관련된 최소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기라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죠. 앉혀놔야지.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지금 영화음악협회에다 맡기면 되겠다. 이런 식의 진행들을 결국 영화제에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 영화 관계자들이 연락을 제작사에 취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영화제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종상 같은 경우는 좀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대종상을 보이콧하는 그 문제들이 있었죠.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한테 상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출석상이냐 이러면서 배우들이 다 거부를 해버려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상황들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그 상에 참석을 하고 누구라도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즉석 받아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제작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누구라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 걸 예상을 해서 대리 수상할 사람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영화제. 예. 얼마나 슬픕니까, 사실은. 그런데 시상식 현장에는 남한산성 제작사 대표가 참석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을 받으려고 나갔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진행이라는 거죠. 사실은 정말 저도 행사 기획 많이 해봤어요. 이동영 씨도 행사 기획 해보셨죠? 예. 그러면 계속 수시로 누가 오는지 체크하고 또 누가 왔는지 그리고 영화 관계자들이 지금 이 남한산성 제작사 대표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크로스 체킹이 됐는데 그러면 누군가 연락을 해줘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현장에서도 그 예비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제 대종상이 자꾸 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요. 정말 그 수준 높은 그 영화들이 제대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의 심사에 있어서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예전과 다르게. 예, 버닝이 작품상 받았죠. 나무주연상 황정민, 이상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고 주혁 씨가 받았단 말이에요. 김주혁 씨가 이런 것들 보면은 제대로 줬어요. 그런데 그 행사 진행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사는 제대로 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만 예. 이 수상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상을 안 받더라고 텅텅 비었어요. 예. 이거는 역시 대종상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상하는 사람들도 대종상 구태 받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대종상이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 이제 사실은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인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간부로 있는 분들이 그동안 참 많은 실수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공금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상의 권위가 훼손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애니킹 사태 같은 건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라서 예. 뭐 그거 아직까지 얘기하냐 그런 분들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때 이미지가 국민들한테는 대종상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딱 박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는 그런 영화가 실제로는 러시 필름 거의 상태에서 상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뭐 몇 년 전에는 그 방산비리로 유명한 이규태 회장이 예. 대종상을 후원하면서 왜냐하면 생기고.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에서 이전에는 돈을 다 이렇게 웬만큼 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종상이 이전에는
그 해외 영화 쿼터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그런 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종상에 다 목을 맸었던 건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지원금도 막 깎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폰서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스폰서가 이규태 회장이었고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또 그 어떤 상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입김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도 좀 전제가 됐던 거고 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스폰서들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영화인들은 자꾸 그게 뭐 하는 거냐 엔터테인먼트 운영하는 그런 예. 회사가 들어와서 스폰을 하게 되면 그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색안경을 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예. 거죠. 또 뭐 관련자들이 부정 비리로 인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좀 불편한 일들을 하셨다는 예. 게 그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고소하고 서로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부신이 되게 됐는데 그래도 상해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그렇죠.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영화제라고 하면 뭐 또 시상식 하면 대종상 또 청룡 영화상 가장 큰 두 가지 상 아니겠어요? 뭐 이제는 뭐 또 그 가장 큰 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그 대종상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대종상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걸 좀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특히나 젊은 연극인들이 많이 영화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어주고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충분히 상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들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너무 평론가한테 좌지우지하게 되거나 또 너무 관객들이 막 인기 투표하듯이 뽑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른 형태의 조직 구성을 갖다 좀 필요하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 네티즌들 의견 보면 이참에 대종상 영화제는 폐지하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시상을 하지만 한국 영화의 미래를 건설해주는 그런 영화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 권위 있는 상들을 받고 그렇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가령 뭐 춘사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뭐 상금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영화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 건지를 먼저 영화인들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영화제를 준비하고 착실하게 또 투명하게 소통을 하고 또 관객들의 나름대로의 바람들도 잘 수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아주 탄력적이고 결집력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조직을 뭐 영화진흥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좀 영화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좀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대종상은 이제 폐지하는 것보다는 잘 그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그 권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영화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영화계의 시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시 못하고 또 대종상들이 나름대로 권위가 있었던 시기도 짧지만 있었어요. 그때 상을 받았던 그런 그 분들이나 또 그 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 앞으로의 더 활동들을 노정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 대종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진흥위 얘기도 하셨는데 그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될 문제 아닌 것 같고 혹시 그렇죠. 정부의 개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대종상 영화제가 이렇게 좀 스폰서를 구하다가 망가지고 네.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무슨 그 TV랑 접촉하다가 망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던 것의 합리적인 그 부분은 돈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온갖 문제가 일어났던 것도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투명하게 그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상의 어떤 선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평론가 과거 연기하지 않았나요? 연기 좀 했죠. 예. 다시 연기할 생각 없습니까? 뭐 생각은 있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예. 남태우 씨보다 연기 더 잘합니까? 우리 방송의 고정 출연자인데. 글쎄요, 제가 뭐 태우 형이기 때문에 선배이기 때문에 뭐 참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평론가로서 언제 한번 그 연기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주신다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 남태우 씨가 연기한 그 챔피언에서 해설자 역할 보셨지 않습니까? 어땠어요? 그렇게 바람직한 연기라고 보겠죠. 예. 그 남태우 씨 등장할 때 제가 대한민국 최초 영화 배우이자 시사평론가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최초가 아니네요. 김성평론가도 있네요. 그렇죠. 제가 시사평론가가 아마 남태우 선배보다 좀 늦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평론가로 95년서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예. 그 대종상이 꼭 제자리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후에 어떤 절차 남았습니까? 이제 관보 게재가 남았고요. 이제 아마 3일 정도 뒤에 관보가 게재되는데 관보에 게재가 되면 이제 공포가 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남북이 서로 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요? 네,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가 문제되었는데요.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여러 합의서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서 대통령이 비준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서 조항을 통해서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발생시킨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 국내의 입법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회의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평양 공동 선언과 이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평양 공동 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판문점 선언에 종속적으로 포함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 새롭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서해 뭐 경제 공동특구 이런 것들은 현재 뭐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뭐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뭐 여러 이산가족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비준된 것이 군사 합의서 부분인데 군사와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이 군 동수권자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결단이 거의 최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평화협정을 한다든지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단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국회 동의 절차까지 필요하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라는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선언과 평양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평양 공동선언도 부분적으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선언에 따라오는 군사합의서. 예, 군사합의서 부분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철도, 도로 연결, GP철수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국회랑 논의하지 않는 것은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글쎄 철도 도로 연결 부분인데요. 지금 철도와 도로는 거의 대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남북한이 연결되는 약 100m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정도의 중대한 그 재정적인 부담인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GP 철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GP를 철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절약이 되는 건데 이것이 왜 중대한 부담이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이 판문점 선언 부분을 이 부분을 과연 비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시비를 붙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꾸 그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합의한 여러 내용을 모두 다 국회에 동의해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재정적인 중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이런 경우에 받으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비용 부담을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요. 뭐 동서해선 철도라든가 아니면 도로 이런 거 연결하는 거 당연히 재정적 비용이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청와대가 이렇게 밝힌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판문점 선언과 관련되어서 국회 동의를 이미 해달라고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동의로서 이 부분은 충분한 이 법률적인 문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비무장지대 철수하는 거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중대한 비용 발생이라 볼 수 없고 그 외에 뭐 시범적 사업으로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뭐 중대한 아니면 뭐 특별한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재정적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GP 철수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GP는요 원래 없는 것이 휴전선언, 남북 지금 현재 휴전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간의 정전협정에는 GP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GP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정전선언을 위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거 자꾸 문제 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꼬투리를 잡게 되면은 평화를 하지 말자는 아무것도 얘기죠. 못한다. 예. 야당의 반발을 충분히 청와대에서도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 동의 없이 이렇게 비준 것은 아마도 그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뭐 북미 대화가 올해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고 또 그렇다 보면 종전선언도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 발전이 조금 획기적으로 좀 이루어져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이런 것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중물 역할과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비준안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류연료 사업에 관련된 기초적인 어떤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 미국의 어떤 태도라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그럴 의도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렇게 야당이 반발할 걸 알면서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말로 평화에 들어가는 비용 조달, 예산 이거는 국회 협조 없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빌미로 해서 야당이 또 협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걸 빌미로 안 해준다고 하기에는 좀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반대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이걸 빌미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반대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 사이에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지금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조금 다른 스탠스 같아요. 그러니까는 후속 합의 먼저 비준한 게 문제. 그 절차 사항의 문제는 있지만 이거 비준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큰 지금 지적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자유한국당과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른미래당은 선호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이 평양 공동선언, 남북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판문점 선언이 먼저 동의가 된 상태, 국회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내부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또 김관영 의원이 국회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재가를 거쳐서 비준을 해라라는 이런 의견까지 피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야당의 입장이 꼭 통일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예, 특별재판부는 총 3명의 이 특별법관, 특별판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 대법원이 대법원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대법원이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변협에서 3명, 판사회의에서 3명, 그리고 비법조인 3명 이렇게 모두 9명이 3명의 이 특별재판관을 임명을 하는데 원래는 2배수 6명을 추천하게 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김남욱 변호사. 네. 위헌 소지 없습니까? 이제 위헌 소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 외에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재판, 우리가 3심 제도를 두고 있는데 모두 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 부분을 좀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 특별재판부를 법원 외에다 사법부 외에다 둔다라고 한다면 위헌이 되겠지만 이 특별재판부를 전부 다 서울중앙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러니까 현재 사법부 내에 이렇게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크게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1심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했는데요. 국민들이 사법권을 사실 통제를 하지 못한다. 도대체 이 사법농단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정말 국민들이 도대체 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1심은 이렇게 국민참여 재판 하도록 하는 거 굉장히 좀 눈에 띄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판결문이 또 특별합니다. 기존의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공개도 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합의와 관련되어서 각각의 판사들이 어떤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판결문에는 합의와 관련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해가지고 투명하게 판결과 합의에 이르도록 이것을 모두 다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법안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법원이 이게 위헌이 되려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가 이 대법원의 관할을 벗어나서 사법부 외에 설치가 되거나 법관이나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판결하게 되면은 이것이 위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군사법원 얘기를 했는데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3명의 재판관 중에서 2명이 법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 2명까지가 참심관이를 참여관이라고 그러는데 현역 군인이 그냥 재판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위헌 소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헌이 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법원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혹은 법관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글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대체로 보면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도 되게 유사한 그런 임명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헌이라고 본다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야당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하태경 의원하고 저희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하태경 의원은 특별재판부 찬성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입장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게 어떻다라는 당론이 나왔다거나 각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권에서도 보면은 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쪽이라든지 여권 쪽에서는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는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만 야권에서도 반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야권 내에서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이거 마칩시다. 지난 4월 헝가리 출신 바둑기사인
코세기 디아나가 2009년 6월에 김성룡 구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지난 2009년에 김성룡 구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인데 김성룡 구단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아직 안 온 상태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가 이제 한쪽 방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잠든 사이에 김성룡 구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9년 동안 무척 나는 괴로웠는데 김성룡 구단은 너무나도 승승장구하더라. 너무나도 화가 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로가 있었고 코세기 디아나의 주장에 따라 한국기원의 윤리위원회가 보고서와 질의서를 작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2차 가이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더 크게 논란이 된 게 바로 이 한국기원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조사 보고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이 한국기원 윤리위원장이 맡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윤리위원장이 현직 검사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조사 보고서를 만들면서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하는데요.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기원 기사회 소속 이 프로기사 223명이 조사 보고서 내용에 지금 현재 반발을 해서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한국 기원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조사 보고서 내용을 제작성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제작성하라는 이유는 이게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사실을 조사한다라고 한다면 공정하게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엄연히 다를 건데 마치 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마치 피의자를 다루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청취자들에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청바지를 벗기가 힘들었다라는데 그게 사실이 맞느냐? 그 다음에 사건 다음 날 함께 놀러 갔는데 호감을 가졌던 것은 아니냐? 또 노래방에서 춤을 진하게 췄다라는 이런 등의 어떤 부적절한 조금 이제 부적절한 좀 맥락과 상황에서 좀 벗어난 어떤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지금 가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제출을 했는데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척해버렸다라는 이런 지금 상황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한국기원의 윤리위원회가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이게 공소시효는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청바지 부분인데 사실 이건 대단히 남성 편향적인 조사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사실 몇 년 전에 모 판사님이 이 비슷한 이 내용을 자기 경험담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차량 안에서 과연 청바지 입은 여성이 청바지 입고 있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가능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판사님이 직접 자기 사모님을 상대로 시험을 해보셨답니다.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청바지 입으면 강간 못한다더라라는 얘기가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윤리위원회 조사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또는 남성 위주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2차 가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성룡 구단에게 유리하게 질문을 했다. 지나치게 유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국기원이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죠.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